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트라인입니다.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출시돼서 현대에서 또 시승차를 보내줬습니다. 이 시승차 받았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급을 원래 항상 드려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영상을 다 보시지는 않았던 그런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살짝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 금지어로 지정되어 있는 그분이 계시던 2017년부터도 항상 시승차는 받아왔습니다. 그게 현대가 됐던 어느 브랜드가 됐던, 단 저희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조건이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차 빌려줘? 오케이. 대신에 우리가 리뷰하는 거에 터치하지마. 이 조건만 성립하면 차는 빌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대차에서 차량을 빌려왔다, 시승차를 내준 차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괜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노멀 모델에 비해서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다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은 먼저 서스펜션 구조가 살짝 바뀌었죠. 뒤쪽이 멀티링크로 바뀌었습니다. 자, 노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토션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멀티링크로 바뀌었음에도 딱히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반떼 노멀 모델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토션빔 차량들의 이 승차감이 정말 눈부시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SM6는 제외입니다. 토션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 승차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했던 차가 XM3였어요 푸조. 다시 말해서 토션빔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포트한 측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 SM6는 제외하고 XM3, 요즘 나오는 푸조 차량들, 그리고 이 아반떼 토션빔 차량들이 예전에 그 토션빔 승차감이 아니에요. 물론 멀티링크를 넘어서는 토션빔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초에 토션빔을 베이스에 깔고 요즘 나온 신차들의 그 토션빔 승차감들은 예전처럼 우리가 알던 탱 승차감 더럽고 요철질하면은 뒤에 진짜 더러운 진동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런 토션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은 차량들의 하드웨어적인 특이점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토션빔의 그 길이, 그 바에서부터 너클까지의 그 길이 자체들이 굉장히 다들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스트로크 자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간단 말이죠. 이 토션빔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비틀어지면서 이런 충격들을 감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토션빔들도 요즘에 굉장히 괜찮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방금 네 말대로 하더라도 아무리 토션빔이 좋아졌어도 어쨌건 간에 토션빔이 멀티링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차는 멀티링크니까 당연히 토션빔보다는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뒤쪽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멀티링크 구조를 이제 뒤쪽에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승차감의 변화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나타났었는데, 뒤쪽이 분명히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멀티링크보다는 충격 흡수도 더 못해주는 느낌이었고 고속에서의 민첩성도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걔네가 2.0 NA 엔진 노멀 모델, 그 엔진 자체가 너무 쓰레기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사세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답이에요. 그리고 또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그 ASC 트랜스미션, 그게 진짜 너무 물건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은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뒤에 배터리가 이제 무거운 게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에는 요철 같은 데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승차감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 같다. 자, 이거는 방지턱 하나만 넘어봐도 바로 느낌이 오는데, 자, 다시
분명히 멀티링크라서 승차감이 굉장히 토션빔보다 좋아졌어야 되는데 요 차를 지나는 그 충격이 차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충격을 토션빔과는 다른 느낌으로 좀 증폭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게 사실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굳이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이제 멀티링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고, 그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멀티링크의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터리만 들어갔단 말이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생 자체가 토션빔이었는데 이 구조를 뜯어내고 멀티링크를 우겨 넣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배터리까지 넣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추가적으로 저렇게 무겁게 실리는 중량을 좀 이렇게 소나타 하이브리드만큼 그렇게까지 잘 받아내 주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노멀 모델에 비해서 서스펜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게 큰 구매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원래 노멀 모델의 토션빔도 나쁘지 않았고 얘랑 크게 딱히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 중에 뭐 80, 100, 150 정도까지의 속도에 올라가서도 노멀 모델에 비해서 뭐 크게 굉장히 뭐 더 안정적이고 뭐 좀 뒤쪽 그립이 너무 괜찮고 뭐 이런 느낌은 사실 못 받겠어요. 자,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또 에어 서스펜션 성애자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하이브리드 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들, 이제 특히나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일본 차량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본 차량 뭐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차 도요타에서 쓰는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미션이 있다가 없다가도 하는 하이브리드, 그 하이브리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하이브리드의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계속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요타가 쓰는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이점은 모터가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의 모터는 출력만 담당하고 또 하나의 모터는 충전만 담당을 해줘요. 그리고 그 모터 두 개랑 엔진 사이를 묶어주는 게 그 유명한 미션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입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PSD가 그냥 유성기어 박스거든요. 유성기어 박스가 왔다리 갔다리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모터 두 개랑 엔진 하나를 유기적으로 이쪽으로 더 힘을 줬다가 저쪽으로 더 힘을 줬다가 그냥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성기어가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어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PSD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래 이야기하는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터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도요타 직병렬 방식 하이브리드의 핵심이 PSD라는 유성기어 박스였다면, 현대가 사용하는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엔진 클러치입니다. 얘는 모터 하나만 가지고 충전도 하고 출력도 주고 두 개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시도 때도 없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엔진과 미션 사이를 이 클러치팩이라는 애 혼자 떨어뜨렸다 붙였다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게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를 타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안 좋은 기억밖에 없을 거야. 언덕 못 올라가고, 이질감 작살나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 붙으면서 그 SM6와 같은 꿀렁임이 막 나오고, 사람 환장하는 거지. 운전하는 사람 멀미하고 막 뻑하면은 클러치팩 타가지고 맨날 서비스센터 들어가야 되고. 원래 건식에서 출발한 그 엔진 클러치가 결국에는 습식으로 바뀌고, 더 강하게 딱 붙여도 문제가 없게끔 안에 클러치팩들의 소재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개량이 되고, 이게 지금 거의 느낌이 그 코나 하이브리드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코나 하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그 ASC가 들어간 오토미션이 들어간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DCT랑 이 1.6 터보 엔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클러치팩도 정말 이제는 이질감을 거의 아예 느낄 수 없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 이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속에서는 주차장에서나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주차장으로 들어가시죠. 자,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기판 화면 보시면 EV라고 떠있죠. 저 EV가 바로 지금 모터만으로도 차가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EV가 떠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살짝 밟으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전기 모터만 가지고 차량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악셀을 조금 더 깊게 밟았을 때 엔진이 들어오면서 그 클러치팩이 모터와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이제 삼위일체를 시킬 때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귀로 소리로 엔진이 걸렸구나 라는 거를 소리로 이렇게 음성 사운드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계기판에 저 EV 모드가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귀로 듣거나 하기 전에는 진동이나 덜컹거림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모터 하나만 가지고도 이질감 없는 이런 주행이 가능하다면, 아니 굳이 모터를 두 개를 써가며 변속감도 없이 왜 직병렬 하이브리드,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왜 최고라고 해야 돼? 난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질감이 없다면 이렇게 변속 느낌까지 제대로 만들어주는 트랜스미션까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가 더 낫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율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안 나거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이질감이 없다는 부분은 저속에서 원래 더 유난히 많이 부각되는 거고요. 저속에서 저 정도면 고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전기 모드로 가고 있는데 악셀을 밟으면 가뜩이나 달리고 있는 중에는 로드 노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풍절음 많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로 RPM을 너무 높게 올려서 엔진이 왕 하는 소리가 나기 이전까지는 진짜로 시각적으로밖에 말고는 엔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질감이 없어졌다. 이제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맹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연비를 도대체 뭐 기름값 얼마나 아낀다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노멀 아반떼랑 옵션 똑같아요. 이 그지 같은 파워 윈도우 안 넣어놓은 거 똑같고, 이 운전석 뒤에 시트백 포켓 이거 또 안 넣어놨어. 한 장만 넣어놨어 또. 이거 좀 기분 나쁜 거라니까 이거. 아무튼 옵션 다 똑같은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 300~400만 원이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이거 연비 좋은 거 알겠어. 그래 이질감 없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굳이 그 연비 얼마 아끼자고 하이브리드를 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절대로 연비가 1순위가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일단 이질감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질감이 없어졌다라는 가정하에 하이브리드 차가 정말 어떤 큰 장점을 갖게 되냐면 바로 정숙성이에요. 그리고 정숙성과 함께 따라오는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는 또 뭐냐면, 이런 차량들이 보통 노멀 모델들이 출력이 좀 약하단 말이죠. 내연기관 엔진처럼 RPM이 뭐 최대 토크 구간에 다다라야 되고, 뭐 최대 마력 뭐 4000rpm, 5000rpm에 다다라야 뭐 최대 토크, 최대 출력이 나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터는 그냥 입력 신호만 세게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즉시 바로 최대 토크, 최대 출력을 뽑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저배기량, 이 사이즈 대비 저배기량 출력이 약한 차들한테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이 모터가 초반에 출력을 좀 보상해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얘네 DCT가 아무리 괜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얘네도 가끔씩 아직도 꿀렁거려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 미션 도움 닫기를 거의 안 하거든. 모터로 그냥 쭉 부드럽게 민 다음에 차 어느 정도 출발하고 나서 붙인단 말이에요. 물론 얘도 어느 정도 밟으면 엔진이 바로 개입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모터의 힘이 항상 같이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생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RPM을 덜 쓰더라도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속도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가다서다 반복을 많이 하는,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도로에서 더없이 큰 장점으로 와닿게 됩니다. 제가 SM6 리뷰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SM6가 뭐 미국 같은 데서 타고 다니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 일단 이 미션의 꿀렁거림이 처음 출발할 때 빼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다서다를 계속 하면 진짜 미친듯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출퇴근하는 내내 막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차량처럼 출발이 모터 힘을 받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면 계속 가다서다를 무한반복하는 우리나라 같은 도로에서 굉장히 큰 편안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체감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어떤 하이브리드 차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도 연비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굉장히 차를 막 타고 다녔는데, 지금 에어컨 다 켜고 막 타고 다녔는데도 리터당 17km.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반떼 노멀 모델 같은 경우도 이번 세대에 와서는 일단은 GDI를 갖다 버렸기 때문에 정숙성이 일단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정숙성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뭐 IVT, CVT 사용하죠. 변속 느낌도 부드럽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연비도 막 타고 다녔을 때 10km 이상은 나왔었어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 NA 모델은 절대 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뭐 터보나 하이브리드 나오면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공차 중량 무게 대비 그 NA 엔진, 2.0 NA 엔진의 출력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뭐 차 하나 추월하기도 너무 답답한 수준이니까 하이브리드나 나중에 터보 나오면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아반떼 노멀 그 1.6 N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공차 중량 대비 뭐 그렇게 시내 주행을 하면서 답답한 느낌도 많이 받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아반떼급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연비 한 30-40% 정도 더 좋은 거거든요, NA 모델에 비해서. 단순히 연비 30-40% 좋은 것만 가지고 300-400만 원을 더 쓴다? 차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소나타처럼 NA 모델, 노멀 모델 자체가 출력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산다? 라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뭐 월등히 좋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차감도 딱히 저는 잘 모르겠고, 물론 정숙성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그 모터가 토크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과연 그게 아반떼를 사면서 300-400만 원을 더 쓸 그런 이유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반대 의견인 겁니다. 아반떼는 그냥 1.6 NA를 사자. 만약에 아반떼를 타고 나는 좀 쏘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아반떼 N9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N9에 들어간 CVVD 기술이 적용된 그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굉장히 물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미션이 건식 7단 DCT가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안 타봐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돈 상관없이 그냥 조그맣고 컴팩트한 국산차가 필요해서 사는 거야, 막 타고 다닐 차, 뭐 이러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아반떼 모델을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분들께는 네, 저는 뭐 반대 의견이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문은 좀, 이 파워 윈도우 좀 제발 좀 넣어줘라, 제발.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